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안녕하세요. 진화위와 큰별쌤의 진실톡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위알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석화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분리수거함이 있네요. 사실 이 분리수거함은요 사실 오늘 할 이야기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요 강제로 삶을 분리수거 당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마무리된 뒤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전쟁 끝난 직후. 일단 뭐 엉망이었겠죠. 사람들 다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외국 학자들이 6.25 전쟁 직후에 우리를 설명을 할 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왜냐면 엄청난 폭격 속에 남아있는 게 사람하고 돌멩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한 건데, 전쟁으로 기존의 어떤 생산 기반이 파괴가 되면서 한국은 국제 원조에 의존하면서 원자재를 가공하거나 변형해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었고, 거리에는 불황인이라고 불리는 도시 빈민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는 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불황인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해요. 어떤 대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황인이면 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숙식 제공 이런 거 아니었을까?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 불황인들에게는 당연히 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는 이 불황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황인들이 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이라든지 보호시설에 불황인 수용을 위탁을 해요. 1950년대에서 1990년대 그 사이의 불황인 정책은요, 불황인 중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아동, 그 아동 불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1961년 12월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해가지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동을 보호소나 또는 기관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요. 그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뭐 보호소라던가 뭐 시설, 기관에 보내는 거는 너무 잘하고 있는 일 같은데요. 이런 복지원에 수용됐던 아동이 쓴 편지 하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나도 여기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우리 소대장님은 마음씨가 너무 좋아요. 그럼 소대장님 말씀도 잘 듣고 있을게요. 기간 안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불황인이면은 갈 곳도 없는 아이고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면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역시 예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부모가 있더라도 보호 조치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이라면 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가 아이를 이 당시 시설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 편지 끝이. 더 이상한 내용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 받으시고 속히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제 그만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꼭 부탁이에요. 이거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뭔가 억울한 상황이 있는 건가? 글씨체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르다고요? 위에 아래 같은 편지인 거죠? 같은 편지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뭔가 지금 이상하죠, 지금.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수집한 자료인데요. 당시 아동으로 추정되는 피수용자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피수용자가 수용돼 있던 곳,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형제복지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한 형제복지원 사건은요, 전대미문에
인권 유린 사건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이란 이름은요, 1979년에 바뀐 법인 명칭이고요. 1960년에 설립된 형제육아원을 전신으로 해서 1975년부터 부산시와 이 불황인 선도 위탁 계약을 맺고 부산시 불황인 임시보호소로 운영되던 수용시설이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피수용자 수는 무려 38,000여 명이에요. 38,000여 명이요? 그 복지원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게 컸나 봐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이게 네. 지금. 아니 복지원에 숙소부터 운동장, 식당, 목욕탕, 작업장 뭐 이런 게 다 있었고요. 게다가 이 수익 사업을 위한 자활 사업장, 또 직업 교육을 위한 직업 보도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형제 복지원에서 이 직업 교육은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직업 교육으로 둔갑한 강제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수용자 80% 이상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노동력이 없는 인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피수용자가 노역에 동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피수용인들이 어떤 일들을 그 안에서 한 건가요? 강제 노역은요, 복지원 내외부 작업장부터요, 시설 건축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설 건축이에요. 시설 건축, 건물 짓는 거. 피수용자들을 동원해서 신축 시설을 지으면서 몸집을 불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은 정확하게 인권 유린의 집합소였던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쓰던 모래가 산모래였는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밑에서부터 파 들어가다가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무너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생매장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사고가 났는데도 계속해서 일하도록 강요했으며 매몰된 피수용자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일을 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에서는요, 강제 노역 과정에서 구타 등의 이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탈출을 시도하려는 피수용자들에 대해서는요,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집니다. 형제복지원 간부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원생들의 이탈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조건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이 아이들이 나가면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나 새어나갈까. 통보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1인당 40만 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형제복지원에 지급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수용자가 곧 뭐다? 돈이다. 돈이에요. 이 정부는요, 피수용자를 동원해서 규모를 늘린 이 형제복지원을 오히려 사업비 절감의 모범 사례로 꼽으면서 형제복지원 원장은요,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기도 합니다. 이 정부의 인적에 힘입어가지고 박 원장은요, 제2의 형제복지원인 형제정신요양원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어느 때와 같이 복지원 피수용자를 동원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우연히 한 검사가 이 피수용자들의 그 강제 노역 현장을 발견하게 돼요. 이 우연찮은 발견이 형제복지원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검찰 수사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밝혀진 내막이 충격적이에요. 1980년 여름 18시경 친구와 용두산 공원에서 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부산역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니 경찰이 집으로 보내주겠다며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밤이 되어서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하자 경찰이 강제로 철장 안에 집어넣곤 방망이로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저녁 7시경
부산역에서 누군가가 부르더라고요. 불러도 들은 채 만취하고 지나갔는데 경찰과 사복 입은 사람이 쫓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내 갈 길 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냐, 왜 쫓아오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팔을 붙잡고 경찰봉으로 때리면서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이거 그냥 납치한 거 아니에요? 왜 납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그죠? 보호해줘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경찰이 직접 거리에 나서서 불황화 단속을 이제 한 거예요. 이 단속을 시작한 게 이제 1975년에 지정된 내무부 훈령 제 415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불황인 단속 및 이 수용 근거를 명시해가지고 불황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시, 군, 구청 및 경찰이 불황인 단속반을 구성해서 형사 절차 없이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 사람들을 아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권력으로 강제 이렇게 수용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그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수용자의 그 신상 기록 카드에서 확인된 단속 주체 중 경찰이 가장 많은 피수용자를 형제복지원에 인계한 것으로 나타나요. 자, 행정구역별로 좀 자세히 보면 불황인 단속 실적이 좋은 파출소들,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구, 시장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의 파출소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부산역 파출소가 실적이 제일 높았어요. 부산역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불황인들이 막 다니면은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미지 실추된다 이런 이유들로 형제복지원에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고 형제복지원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또 정부 지원금 받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고 야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불황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그냥 불황인으로 취급해서 갖다 넣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인 단속이라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관계자들은 그럼 처벌을 받은 건가요?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당연히 받아야죠. 처벌 받아야죠. 형제복지원 박 원장이 받은 처벌, 네. 건축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징역 2년 6개월. 형제복지원 집단 강제 수용 피해자들의 그 진실 규명 요청이 이어지면서 드디어 2022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을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총체적 인권 유린 사건이라 판단했고요. 형제복지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부산시와 정부 등의 권고사항 또한 제시합니다. 올해부터 부산시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해서 해당 사건에 개입한 정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 세워진 선감학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선감학원 인권 침해 사건. 이것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을 결정한 사건이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선감학원은요, 1942년 그 일제강점기에 그 항일 운동을 비롯한 불량 행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소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제가 설립한 강제 수용소예요. 그 당시에는 그 항일 운동하는 사람을 불량선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여가지고 수용했던 그런 강제 수용소로 출발한 곳이죠.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에는요, 미군이 이 선감도에 주둔을 하면서 미군이 사용하거나 전쟁 고아를 수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1946년 미 군정이 선감학원을 이제 경기도로 이관을 했고요. 1955년 한미재단과 성감학원이 후생협정을 체결하면서 성감학원은 경기도립 아동수용시설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운영하는 그 시설인 만큼 학원을 운영하는 구성원 또한 누가 임명할까요? 경기도니까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의 지휘 감독 또한 공무원들이 맡게 되는 것이죠. 아동들은 어떻게 이 선감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게 또 질문과 질문으로 이어지니까 또 좀 불길하긴 하네요. 당시 선감학원에 수용되었던 그 피해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천안시 신구동이라고 주소도 알려줬어요. 동네 인근에 화약고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내달라고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죠. 당시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불황아를 단속할 때 구청장, 시장, 군수는 아동의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뭐 이런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서류로 만들어서 보고하게 돼 있었어요. 선감학원의 그 아동 수용 과정에서는 이런 해당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불법적인 강제로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거리를 떠도는 이 불황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이런 불황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황아 근절책 확립의 건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불황아 근절 대책으로 아동들을 시설에 강제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게 된 거는 이게 사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쟁 상황이었고 그 이후의 상황이긴 하지만 거리로 쫓겨난 아이들을 이제 뭐 지역 사회라던가 정부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악으로 생각해서 거의 뭐 강제로 쫓아내버린, 그러니까 수용해버린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성감학원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죠? 사실 학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뭐 어쨌든 교육기관처럼 뭐 알려주고 할 것 같은데 이름과 다르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배운 것, 폭력과 노동이었습니다. 돈도 안 주고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저는 걱정이 밥은 제대로 줬을까. 그럼 어떤 밥을 줬냐는 거예요. 바로 보리 9, 쌀 1. 9대 1. 9대 1 비율의 보리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넉넉하게 주질 않은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탈출하려고 했겠죠. 지옥이잖아요. 네, 지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강제로 갔으니까 엄마 아빠 보고 싶을 그러니까요. 거고. 네. 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분석한 이 원화 대장에 따르면요, 당시 전체 아동의 17.8%인 834명이 선감학원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겠죠. 네. 그 조그만 손으로 건빵을 한 주먹 쥐어주면서 먹어라. 먹고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네 집이 어디냐.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숨겨놨던 연필을 한 자루 꺼내서 주소를 받아줬고, 내가 가서 너희 부모를 데려오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3일인가 있다가 누가 바닷가에 떠밀려 왔다. 그러면서 훈육 선생이 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를 불러서 따라와. 바닷가에 도착하니까 온몸에 불었어도 걔가 망치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런데 저희들 보고 가마를 한 장 주면서 거기다 말아서 들고 가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운영 감독 곤란 부서로 선정된 성감학원은요, 국유재산관리 소홀 우려로 수차례 이 위탁 운영에 논해지다가 1982년 드디어 문을 닫게 됩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962년이 아니라 1982년이요? 82년입니다. 근데 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네. 가장 큰 게 바로 학업의 중단이죠.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썼으나 학업이 오래 중단되고 일도 해야 해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어요. 억울한 것은 어디든 일을 할 수 있는데 학력 때문에 변변한 직장에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군대 이야기를 할 때도 소외되었습니다. 학업 때문에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평생 억울하게 살았어요. 성감학원 입원 사실을 아직까지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말았다는 말을 꺼내기도 힘듭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자, 이 중요한 시기의 학업 중단은요, 당연히 구직에 영향을 줍니다. 구직에 영향을 줬고 구직하기가 어려웠겠죠. 직업 구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럼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국가와 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촉구하는 그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사실 제 시간관계상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1950년대 위탁 운영되었던 서울 희망소년원, 또 형제복지원 박 원장이 이 모델로 삼았던 영화숙, 그리고 재생원, 이런 인권 요린이 자행되었던 수용시설은요,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영화숙과 이 재생원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직접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근데 석화 씨,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근데 왜 해야 될까? 이 지금 과거의 어떤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굳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히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과거라고 해도 뭐 다른 경우의 수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이 사건들에 저희가 또 비슷한 상황으로 다가온다면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석화 씨가 만약에 피해자예요. 나 너무 억울해. 국가기관에 의해서 나는 폭력을 당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석화 씨가 삶을 다했어.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떨 것 같아요? 학업 중단 문제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다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알려줘야 무시도 당하지 않고 제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 비로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야. 특히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보편적 인권, 이 인권의 그 문제와 연결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꼼꼼하게 이런 일들을 조사하고 밝히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줘야 우리의 건강한 미래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 해외 동포사,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한 과거사를 조사하여 그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 속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진실을 찾아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진화위와 큰별쌤의 진실 톡톡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